일본이 무려 10년이 걸린 자연 감소에서 총 인구 감소까지 넘어가는데 네네네. 1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불과 1년 만에 네. 총 인구 감소국 제2호가 됐다라는 것이죠. 아. 이제 더는 변화 문제, 특히나 자연 감소의 문제가 우리의 삶과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이번 시간은 전영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인구 전문가시죠. 이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님이신데 머니트렌드 2023이라고 해서 같이 만든 게 있는데 그 책의 저자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 내용도 좀 여쭤보고 또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얘기. 사실 지금 인구 문제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그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은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 거냐? 이거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비교 잣대가 있으면 훨씬 얘기가 편하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인구 구조의 변화,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주요 선진국보다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죠. 그런데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 네. 현실은 이미 그들 국가를 능가하는 수준의 기록들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더 재미난 것은 매년 감소의 규모 우리가 네. 꼴찌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출발은 늦었지만 가속력이 지금 엄청나다. 그렇죠. 이것도 어쩌면 한국의 역동성이 발휘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다지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조차도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이 예상을 했던 네. 범위를 이미 넘어서는 속도로까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본이 보통 우리 옆에 가장 가까우니까 일본도 초고령 사회 이런 얘기하지만 거기보다 훨씬 빠르다. 그렇죠. 이게 재미난 그 현상들이 여러 군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인구 감소라고 네. 얘기를 하면 우리 말고도 이제 다른 나라도 많을 거야라고 네네.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는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출생에서 사망을 뺀 이제 네. 자연 증감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1950년대 이래에 단 한 번도 이 출생에서 사망을 뺀 게 마이너스를 낸 적이 없죠. 인구가 계속 늘었죠. 그렇죠. 사실은 조선시대부터 어쩌면 인류 역사상 자연 감소가 발생했던 건 극히 최근의 이슈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자연 감소가 발생을 해도 일정 부분 총 인구는 늘어나요. 특히나 한국처럼 그 국경이 개방돼 네. 있고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네. 코리안 드림이라고 표현하죠. 이 들어오시는 분들까지 즉 국제 유입분을 생각할 때 굉장히 주요 선진국 공통의 일입니다만 네. 총 인구는 늘어납니다. 근데 자연 감소가 발생했다 이 얘기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개 다 발생을 했어요. 이미 네. 1990년대 이후에. 근데 문제는 자연 감소가 발생했지만 총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네. 국제 유입 때문에. 네. 네. 근데 자연 감소가 발생하고 총 인구가 줄어든 사례가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일본 사례인데요. 네. 일본이 2006년도에 자연 감소가 발생을 했고 네. 2016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총 인구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유엔에 등재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총 인구 감소 국가는 지금 현재 일본밖에 없었죠. 제가 없었죠라고 과거에는 썼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 무려 10년이 걸린 자연 감소에서 총 인구 감소까지 넘어가는데 네네네. 1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2019년도에 자연 감소가 발생을 했고요. 네. 2020년에 총 인구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속도 대비 자연 감소가 더 빠른 거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연 감소는 자연 감소대로 가는데 네. 이제 국제 유입 때문에 총 인구가 늘어나는 게 네.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었는데 한국은 그것도 지금 기록을 깨고 불과 1년 만에 네. 총 인구 감소국 제2호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그 총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정책적으로 바뀌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 이제 정책의 목표를 뭘로 가져가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데 인구를 늘리겠다. 네. 인구 증가, 반전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제는 줄어든 인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 방식, 바로 완화시키거나 네. 또 완화 속에서 적응하는 방식으로서의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상론적인 느낌에서 인구가 늘어나면 좋겠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인이 늘어나면 좋겠다. 그렇죠. 네. 이상론이고요. 현실에서는 인구 감소를 인구 증가
네. 또 그 특히나 자연 감소를 자연 증가로 반전시킨 사례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기 시작하면은 계속 안 낳는 거지. 갑자기 애를 둘, 셋, 넷을 낳는 일은 극히 뭐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대전제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을 이제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은 우선 어떤 문제들이 생기거나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사실 인구 문제라는 게 많은 분들이 체감을 잘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이슈 같으면 눈앞에 자기 이익과 결부되다 보니까 작은 변화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구 변화라는 것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자기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세대와 관련돼 있는 이슈다 보니까 네. 후속 세대의 일 뿐이지 자기 세대랑은 상관이 없어라고 이제 좀 바라보는 느낌들이 강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단위에서도 웬만하면 좀 뒤로 미루고 싶고 또 웬만하면 좀 자기 때는 좀 하고 싶지 않은 건들고 싶지 않은 문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슈가 가장 큰 건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네. 사실은 이 인구 문제가 지금 자기한테 그 중요한 현실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드디어 그것도 목에 찬 것 같습니다. 후속 세대의 이슈라고 생각한 게 이제 결국 자기 세대의 이슈로 연결되는 네. 체감적인 현실 변화들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2년 3년 전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 대학의 그 몰락 스토리라고 표현되는 네네네. 복권 엔진이죠. 네. 지방 대학에서 정원을 못 채우는 현상들이 이미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우리 지방 거점 국립대 9개 중에 이번에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개 전체 대학이 입학 정원을 미달이 난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근데 지금 20살보다 그 더 어린 아이들은 더 적잖아요. 굉장히 빨라지게 훨씬 되겠죠. 빨리 왜냐하면 적어지니까. 작년에 올해 들어갔던 20살, 네. 19살 친구들이 보통 2002년생 혹은 2001년생 뭐 여기 세대들인데 2001, 2년이 전체적으로 한국의 출산아 수가 50만 명대 이하로 떨어졌던 첫 번째 세대들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50만 대 이하라고 떨어졌다는 건 이미 20년 전에 이제 신호가 있었죠. 네. 통계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지방거점 국립대 혹은 지방대학의 여러 몰락의 가능성들을 없애려면 20년의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20년 전에 뭘 했었어야 그렇죠. 했는데. 충분히 조정을 하고 만약에 그 미달 사태를 안 내려면 정원을 더 줄인다거나 네. 혹은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했었어야 됐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손을 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자연스럽게 작년 올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문제는 뭐 20대 초 이 친구들의 부모님 세대죠. 네. 40대 50대 우리 이른바 이제 50대 초중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세대에 네. 포함이 됩니다만 별로 인구 문제가 내 삶하고는 영향이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벌써 대학 들어갈 때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죠. 결코 남의 이슈가 아닌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또 남자들이죠. 네. 1, 2년 있으면 또 군대를 가야 됩니다. 네. 군 징집 인원이 절대 부족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요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네. 특히나 러시아가 지금 뭐 30만 명 동원령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보니까 현역 징집률이 한 70% 정도 수준이 된대요. 네. 대개 보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전체 후보군들 네. 중에서 한 60-70% 정도가 이제 군대에 징집되는 이제 이 보통 현상인데 네.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현역 징집률이 94%에 달하거든요. 근데 이게 70% 정도가 정상적일 것 같은 게 몸이 불편한 분도 있고 그렇죠.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고 괜히 군대 가서 사고 칠 분들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네. 우리가 이제 항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네. 고졸자가 아니면 네. 현역 입영 대상에서는 빼줬어요. 네. 근데 그게 작년부터는 그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한국의 이제 군 징집 필요 인원이 네. 연간 한 30만 정도가 필요하대요. 네. 근데 작년 올해 들어가는 친구들이 아까 2002년 1년생이라 그랬잖아요. 네. 40만 명 후반대거든요. 40만 명. 그중에 절반이 남자죠. 그러면 그러네. 25만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넉넉하게 쳐도 25만. 네, 네, 네. 근데 필요한 건 30만. 30만. 한 해에 5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2대 남 2대 여다 해서 20대들이 우리 성별 논쟁으로 많이 좀 심화가 됐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군 징집 문제, 뭐 군대도. 모병제로 가야 된다, 뭐 200만 원 줘야 된다는 네.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더는 인구 구조의 변화 문제, 특히나 자연 감소의 문제가 우리의 삶과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직결되는 이슈일 수 있겠다라는 걸가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군대 인원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사실 남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노인의 나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인 복지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당연히 생길 텐데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애를 갑자기 낳을 수도 없고 어디서
데려올 수도 없고 애라는 거는 뭐 20년 전에 낳아야 이제 성인이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가장 좀 현실적인 건 뭐가 있어요? 자, 우리 원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위기라고 받아들이니까 이런 인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건 차치해 두고서라도 네. 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이제 높이는 방식들을 고민을 하겠죠. 네. 자연스럽게. 현행 우리 가능한 방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그 가장 중요한 방식이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출산을 장려해가지고 네. 공급을 막 늘리는 방향이에요.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가장 좋은 그렇죠. 거지만 지금 해도 사실은 이게 확산이 되고 그 가임기 연령대가 돼가지고 자녀를 낳으려면 보통 한 20-30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뭐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저출산을 고출산으로 바뀌는 거 이게 가장 원론론적이지만 가장 힘들어요. 그다음 할 수 있는 게 그래 사람이 아니면 우리 로봇을 쓸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생산 현장에 로봇을 많이 시키면 소위 이제 로봇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좀 적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야. 군인들도 다 로봇을 그렇죠, 대체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하는 이제 저출산을 돌리자, 두 번째 로봇을 많이 쓰자, 세 번째가 우리 그 정년 연장이에요. 정년 연장. 왜냐하면 이제 60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한국은 정년에 이제 달하죠. 그러면 멀쩡하게 그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도 사실은 네. 빠져나가야 되는 것들. 네. 이분들을 계속해서 생산 가능 인구로 쓰자라는 게 정년 연장의 출발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다음 이슈가 사실은 우리 그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 있는 경단녀라고 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 네네. 예,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양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쓰면 네. 생산 가능 인구 부족분을 좀 볼충할 수 있을 것이야가 있고요. 네. 마지막이 최근 이제 굉장히 즉각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민 확대 정책이죠. 그럼 우선 정년 연장부터 얘기하면요. 이게 사실 또 세대의 갈등이잖아요. 아니 청년들은 지금 들어갈 직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분들 나가면 우리 들어가야지 했는데 안 나가고 연장해 준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굉장히 뜨거운 화두입니다. 네. 우리 그 성별 논쟁만큼 사실은 이 세대 연령별 차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정년 연장을 주장하시는 쪽과 그 반대하시는 쪽의 논리가 굉장히 다들 설득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왜 우리가 정년 연장 이슈를 가져와야 되느냐? 그걸 하지 않았을 때보다 했을 때의 기대 효과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아. 예, 반드시 이게 뭐 만능의 어떤 장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걸 안 했을 때 받아올 수 있는 충격이 조금 더 크거든요. 아. 그래서 하자는 얘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0대와 60대가 그러면 이제 경합을 하느냐라는 네. 얘기인데 일부 일자리는 경합을 하죠. 우리 이제 주변에서 흔히 잘 보는 단기 주변부의 불안정한 일자리, 네. 흔히 얘기하는 뭐 알바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네. 그럼 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하고 청년들하고 약간 경합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직업의 분류 우리가 이제 대기업들이 혹은 기업들이 직원을 뽑을 때는 이 직원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잘 키워가지고 추후에는 우리 그 경영진까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뽑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연령대마다 할 수 있는 그 숙련이라든가 그 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네. 신입사원이 왔을 때는 이 신입사원에게 가장 많은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기업에 특화된 방식으로 인적 자원화를 쓰자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 맥락이 맞다면 네. 20대 신입사원이 해야 될 일과 60대의 숙련의 시니어 이 근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다르죠. 네. 그래서 경합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정년 연장이 소위 세대 간의 그 일자리 경합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상상력에 불과하다라는 게 선행의 연구 결과물들이에요. 감정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느껴지지만 연구로는 좀 아닐 수 있고. 예. 그리고 사실 뭐 세대 경쟁 경합을 시킨다라는 게 현실 상황에서는 사실은 크게 해당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년 연장 사실 해당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긴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개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첫 번째 일자리가 보통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경우가 한국은 평균 한 49세, 50세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굉장히 주변부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네, 네, 얘기예요. 근데 실제 정년은 60이에요. 네. 특히나 블루칼라처럼 생산성이 확실한 분들은 생산성이 유지가 되는 거에 맞춰 가지고 임금을 조정을 하면 네. 그거 가지고는 불만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나이 드신 분이 이 정도 생산량을 만들었으니까 이 임금을 줄 거고 젊은 친구들이 생산량이 그 정도
정도 안 되니까 이 정도 줄 거야. 그렇죠. 이거 가지고 누가 명확하죠. 그러잖아요. 이거 이거는. 명확하죠. 문제는 뭐 저희 같은 화이트 칼라들이 네. 화이트 칼라는 업무의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누구 덕분에 이 정도 성과를 만들었는지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고임금으로 계속 넘어가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을 많이 주는 구조. 소위 이제 정년제와 맞물려 가지고 호봉제라든가 연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같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그걸 기업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보통 50대 초중이 되면 화이트 칼라들은 뭐 어떤 식이든지 명예퇴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정리해고라고도 표현합니다만 네. 되게 고임금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필요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때는 사전적으로 다 조정을 하죠. 네. 설사 그렇게 안 하고 간다 하더라도 임금 피크제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더 부담해야 될 것들을 사전적으로 좀 절감시키는 방안들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정리하면 말 그대로 정년 연장의 수혜를 받을 사람들은 대기업에 있으면서 네. 정규직이면서 네. 그다음에 고용이 안정적이죠. 네. 또 이제 목소리도 큰 그 기업 그러니까 노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네. 한정돼요. 네. 이분들은 사실은 전체 근로자에서 10%가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정년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 플러스 공무원들 아니면 공공기관 종사자들밖에 네. 안 되는 거예요. 아. 결국 정년 연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파장이 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정년 연장의 파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불안해하고 네. 내가 받을 과실들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오래 가져가니까 내게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용 후보군 자체도 굉장히 적고 또 그때까지 갈 확률도 굉장히 낮아요. 네네. 뒤집어 얘기하면 정도. 예, 뒤집어 얘기하면 정년 연장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런데도 정년 연장 하잖아요. 네.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각종의 그 기금들의 그 안정성이 더 높아져요. 네. 왜냐하면 60세, 65세부터 줘야 될 거를 그 이후부터 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껴한다는 거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조금 더 늘어나는 보강이 거고.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이 수혜는 후속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유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정년 예, 연장이라는 예. 게. 그러면 이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정년 연장을 조금이라도 해서라도 뭐 비용을 조금 더 줄이고 뭐 복지 비용도 좀 낮춰가지고 세금 부담을 좀 조금이라도 좀 완화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거.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년 연장이 사실은 피해라기보다는 네. 젊은 분들에게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본인들도 나중에 또 그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효과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특히나 지금까지 이제 받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내고 또 많이 받아갔다라는 네. 인식이 있고 또 젊은 우리 후속 세대 분들은 많이 내는데 적게 받아갈 거야라고 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중립화 시켜주는데 필요한 게 정년 연장 제도 같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65세부터 받아가가지고 평균 수명까지 받아가시는 것보다 70세부터 받아가신 가령 예를 든다면 네. 70세부터 받아가시면 5년 동안 아낄 수 있잖아요. 네. 대신 그 5년 동안 그 연금을 못 받으니까 이분들이 더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아픈 것도 덜 하거든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도 또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5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보장 보험들 네. 같은 경우에 지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대결 구도로만 이해를 안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의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간다. 그러면 증세는 필수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불가피하고요. 네. 더 이상 미루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증세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국가가 받아들여 가지고 쓰는 돈들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 2000한 4, 5년 전까지는 우리 균형이라고 그러죠. 균형 재정을 달성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걸 다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깨진 지가 이제 한 17, 18년째 되고 있고 그래도 아직 깨진다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분이 굉장히 적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데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갈수록 우리가 네. 지난 정부가 뭐 복지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건 지난 정부가 아니라도 복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앞으로 노인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의 선두 세대 55년생이 네. 작년 기준으로 65세 들어갔거든요. 네, 네. 앞으로 20년 동안 65세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만 1,700만이에요. 1,700만 명. 근데 1,700만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네. 만약에 복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렇죠. 짧은 시간에 많이 네. 내게 되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불충하겠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내시는 분들을 더 내게 하거나 받아가시는 분들한테 적게 주거나 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양방향으로 같이 가야 될 겁니다. 아.
근데 아마 줬던 거를 덜 주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또 표가 많으니까. 많죠. 또 근데 반면에 이제 그렇다면은 방법은 이제 내셔야 될 분모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셔야 되는데 그게 결국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요.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가 참 세금 많이 낸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주요 국가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조세 부담률에다가 우리 준주세라고 표현된 5가지 사회 보험까지 넣으면 국민 부담률이라고 단어를 쓰는데요. 네. 한국은 지금 조세 부담률이 보통 4, 5% 24% 예,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내요. 왜냐하면 명목이 그 정도인 거고 네. 실효는 굉장히 낮죠. 뭐 이래저래 뭐 막 빼주고, 연말정산 맞습니다. 뭐 빼주고 맞습니다. 막. 공제해주고.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낮는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아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국민연금 얘기만 든다면 우리 9%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요 국가의 1층 연금은 대개 한 20% 내거든요. 아. 그럼 앞으로 적어도 그 국가가 따라간다면 네. 더블 이상은 뭐 기정사실이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연금도 지금 적게 내는 수준이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내고 있는 우리 소득세, 네. 우리 소득세 지금 우리 전체 세들리면 중에서 특정 구간 이하는 이제 안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거의 연세가 많다고. 많죠. 이것도 다시 이제 뭐 그렇게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내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내야 된다. 아마도 순서로 따지면 조세 저항이 좀 적은 우리 소비세 같은 거 간접세라고 표현하죠. 부가세 같은 예, 부가세 10%입니다만 요게 일단은 처음 타깃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도 만약에 벌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직접세 바로 소득세 재산세도 손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게 뭐 강압적으로 뺀다 뭐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주요 선진국들이 되게 다 높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국이 걸어가는 경로도 독특하지는 않고요. 네. 대신 그 폭이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서구 사회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가기보다는 뭐 연착륙을 유도를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방식으로 좀 많이 좀 보폭이 다른 좀 클 데는 수 이제 있다. 세대에 걸쳐 가지고 천천히 올렸는데 우리는 한 세대가 뭐 퍽퍽퍽 올라가는 느낌. 예, 지금 인구 구조가 그러니까요. 워낙 예. 가파르니까. 그러면 이걸 결국에 해결하려면 노인분들도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청년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십시일반 더 나눠서 내면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있을 텐데 결국에 이거는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한국인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외국 분들을 좀 데려와서 일정 비자를 주든지 영주권을 주든지 해서 그 사실상 한국인처럼 세금을 내면서 일을 하라. 이런 이민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분들이 조세에 기여한다라기보다는 네. 생산에 이제 사실은 기여하는 부분이 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 내다볼 거는요. 일자리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일자리는 많은데 구인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 그렇죠. 네. 흔히 이제 토대 산업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건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얘기된 단어고요. 실제로는 아마 3D 같은 것들이죠. 어디 공단 같은 데. 예. 특히나 우리 농촌 지역, 농산어촌 지역에 가면 우리 뿌리 산업의 절대 다수는 우리 그 외국에서 들어오신 산업 연수생 제도라고 네, 네, 표현하죠. 네. 이분들이 사실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미 망가져도 한참 전에 망가졌을 겁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바닥을 다져줬고 그 바닥이 다져진 것들이 2차, 3차 산업으로 연결이 되면서 한국 사회 안에서의 영내의 분업 구조를 완성을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안 들어왔고 그런 부분도 네. 있고요. 또 정상화가 된다면 이제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적다고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네. 합니다만 또 반대로 측면에서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못 뽑는 문제들 네, 발생한다는 네,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미스매칭을 좀 엄밀하게 원인에 대한 분석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절대 부족은 불가피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이제 국제 유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생산의 어떤 그 토대라든가 혹은 거점들을 마련하는 식으로서의 이민 정책들은 뭐 이거는 뭐 시대의 조류고요. 피할 네. 수 없는 이슈다. 다만 이제 그렇게만 들어오다 보면 그 또 새로운 사회 갈등의 그러겠죠. 이슈가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고도 맞춤식으로 좀 고도 인력, 우리 고도 인재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같이 들어와 가지고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는 자본을 투하하거나 혹은 노동을 투하해 가지고 새롭게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말로는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혁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혁신은 어떻게 일어날 건가? 결국 노동에 있던 자원 요소를 더 늘려서 나오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델인데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에 있는 것들이 잘 섞여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능성 그게 네.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서의 그 접근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려니 기존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제도들은 이런 어떤 그 바뀌어진 상황에 맞게끔 네. 좀 제도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산업을 또 막 개발해내서 한국인들도 또 이제 취업하기 좋은데 만들고 또 기존의 어떤 그런 좀 3D 산업 같은
것들은 또 외국 인력들도 또 받고 또 필요하면 또 고급 인력들도 또 그렇습니다.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민족이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인으로서 이제 전체 어떤 경제를 좀 살려야 된다. 뭐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